김용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숨은 보험금 중에서 가장 큰 후유장애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후유장애 보험금을 왜 알아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일단 일반인들은 사실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후유장애라는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가입이 되어 있어도 이게 뭔지, 이거 뭐 장애인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담보는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사실은 이 후유장애 담보에 대해서. 그런데 이 후유장애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후유장애 담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 가입시켰을 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담보가 암, 뇌, 심장, 이게 보통 많이 지급할 수 있는 담보잖아요. 근데 이 후유장애 담보도 그런 암내심 담보처럼 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담보예요. 그런데 암내심보다 훨씬 그런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이 하기에는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청구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팀장님들께서 아시고 고객한테 이거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을 때 충분히 뭐 소개라든지 추가 계약이라든지 보험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담보라서 이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후유장애가 뭔지 알아야지 고객한테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후유장애 정의를 보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치료 후에 보면 영구적인 정신이나 신체 훼손, 기능 상실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치료를 다 했는데도 후유증이 남은 상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막 특별하게 이게 무슨 장애인이 돼야 되고 그런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골절돼서 뭐 핀 받고 이런 사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후유장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유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 13개 부위에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설명드려봤자 어차피 사실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이거 외우려고 몇 개월씩 외웠는데 사실상 오늘 하루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먼저 꼭 집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사고 경위에 따라서 그 어떤 부위에 생겨도 다 후유장애 청구가 가능하니까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대부분 아마 여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척추 이 정도에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골절 같은 게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위에 골절이 되거나 뭐 인대가 파열되거나 근육이 파열돼서 수술을 한다면 후유장애 진행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일단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꼭 한 가지만 집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척추 압박 골절, 뭐 요추의 골절, 흉추의 골절, 경추의 골절 이런 진단명이 보이면 이거는 팀장님들께서 무조건 챙기셔야 되는 진단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팀장님들 여기 저희 지사가 하고 있는 영업이 실버 DB를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근육도 많이 빠지시고 뼈의 강도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격만 있어도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척추 압박 골절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가 없어요.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유장애 청구가 가능한 담보예요. 왜냐하면 척추 압박 골절이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저희 척추체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가 캔처럼 찌그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수술을 하건 뭘 하건 간에 뼈가 완벽하게 펴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치료를 하더라도 변형이 남아있는 상태로 굳어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 여부랑 관계없이 그냥 이 진단명만 나오면 무조건 후유장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요추골절, 경추골절, 흉추골절 이런 진단명이 나왔을 때는 그냥 이거 고객한테 최소 수백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상 찾아줄 수 있는 담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익을 따질 필요가 적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뭐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 대부분 골절이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척추랑. 근데 이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런 부위들은 골절이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팔이면 5%, 10%, 20%, 30%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0%까지 가려면 아예 팔의 기능, 관절의 기능을 상실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거의 없고 20%도 요즘 약간 기준으로는 인공관절을 시한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대부분 5%, 10%인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팔다리는 저희가 이렇게 펴지고 뭐 돌을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멀쩡하면. 근데 수술을 하면 이런 게 불편해질 거예요. 수술한 부위가. 그럼 이걸 관절 강직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저희가 의사 선생님한테 평가받기 전까지 이게 어느 정도의 장애로 평가받을지 예상할 수 없어요. 그게 첫 번째로 있고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5% 내지 10% 정도로 평가가 될 텐데 그거를 보험사에서 전체를 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의학기술이 워낙 발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강직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시장애로 진행을 하건 아니면 5%를 끊어왔는데 한 3%만 지급을 하건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팀장님들께서 처음부터 고객님들을 잘 설득해서 후유장애를 2억, 3억 원 그 이상을 가입시켜놨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장애들도 다 실익이 있죠. 왜냐면 뭐 2%만 받더라도 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DB로 영업하러 가서 만나셨는데 어깨 회전근개 파열인데 만약에 1억 원만 가입되어 있어요. 후유장애 진단서는 또 비싸요. 기본적으로 그 진단서 발급받는 데만 10만 원이 있어요. 그거 10만 원에 검사 같은 것도 우리가 치료받으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건강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럼 다 비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거는 혼자 진행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손해사정사를 썼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수익료 줘야 되잖아요. 그거 주고 나면 고객한테 실질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한 3억 원 가입돼 있다. 그러면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더라도 600만 원 지급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뭐 장애진단비 빼고 수익료 주더라도 그럴 때는 이제 실익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최소 지급률이 15%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원만 가입되어 있어도 1,500만 원에서부터 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냥 가주진 않죠, 보험사가. 골다공증 같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은 조금 이뤄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이상의 1억 원이 가입되어 있다면 1,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볼 게 많이 없어요, 압박골절은. 그래서 가장 좋은 담보고, 그리고 아까 제가 팔다리 같은 거는 실제로 주치의한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먼저 이거 무조건 10% 됩니다, 무조건 5% 됩니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영상 CD만 보내주시더라도 이거 어느 정도 장애에 해당될 거고 골다공증 검사 결과지를 보니 그 수치가 이 정도로 안 좋네? 그럼 이 정도 가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고객이 몇십만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확언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이거 돈 드릴지라도 무조건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담보이기 때문에 척추 압박골절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중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바로 물어보셔도 돼요. 네. 네. 고객분이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 굳이 뭐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도 후유장애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유는 척추 압박골절을 평가하는 방법이 기형장애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거는 압박골절은 뼈가 이렇게 캔처럼 찌그러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각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1mm만 찌그러져도 각도가 틀어지잖아요. 각도가 정상이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1mm만 찌그러져도. 압박골절이면 최소한 조금은 찌그러졌을 건데 근데 가장 최저 압박 기준율의 이제 후유장애 분류표에서 이제 기준을 보면 그냥 정도의 변형이 있으면 지급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몇 도 이상을 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살짝의 변형만 있어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신체 13개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위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압박골절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담보가 크면 다른 것들도 다 후유장애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담보가 작더라도 이런 사고 경위에 해당이 되면 실익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후유장애 진행하면 돼요. 일단 이 사람이 손목이 골절되는데 그게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이 된 거예요. 그럼 어차피 교통사고 합의도 봐야 되잖아요. 그 합의를 볼 때에도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후유장애 진단을 받지 않고도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유리한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합의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잖아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근거가 있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을 때 우리 개인보험으로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만 가입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손목이 골절됐고 그럼 그때 이거 받는 김에 같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돈이 2배로 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불할 돈 한 번만 내고 2개를 같이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생기고 수술을 했다면 그냥 이거 합의하는 김에 같이 받아서 개인보험에서도 후유장애 진단금 받고 합의할 때도 합의금 왕창 띄어서 제대로 정당하게 보상받고 이게 가능하고 똑같은 논리로 배상책임사고랑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뭐 이런 것들도 같아요. 배상책임사고가 뭐냐면 이제 만약에 어머님이 예를 들어 뭐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가시다가 그 음식점에서 물을 떨어뜨려 놨는데 그걸 안 닦은 거예요. 그거를 밟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음식점은 당연히 그런 걸 치워야 되고 손님이 그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음식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저희가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배상책임보험을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필수적으로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해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자문도 하고 이것저것 구두사고로 해서 후유장애 진단서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말을 맞춰 나갈 수는 있는데 배상책임보험은 모든 내용을 다 내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후유장애가 남았으면 후유장애 진단서 무조건 받아야 되고 앞으로 치료비가 발생할 것 같으면 향후 치료비 추정서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이거를 입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커서 제가 아파트 배상 책임 사고로 한번 후유장애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비가 오는 날 이제 복도에 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거를 닦던가 아니면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뭔가를 깔던가 해야 되는데 그날은 거기에 그런 조치가 없었고 어머님이 거기서 미끄러져 넘어지셔서 압박골절이 발생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그분한테 700만 원 주겠다 했거든요. 그분 치료비만 1000만 원 나왔는데 왜냐면 내 과실이 있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700만 원밖에 제시를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 진단을 받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굳이 먼저 나서서 그런 걸 챙겨주지 않거든요. 그럼 그 진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은 최종적으로 3천만 원 지급받았어요. 3천만 원 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만약에 후유장애 진단비가 5천만 원만 가입돼 있더라도 어차피 이것 때문에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로 돈 많이 받으려면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그 김에 개인보험 것도 같이 평가를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뭐가 경합돼 있을 때는 이게 뭐 몇 프로 지급될지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산재도 똑같아요. 산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치료받은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게 될 건데 어차피 산재로 장애 진단을 내려줄 정도의 상태면 그냥 개인보험 장애도 거기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언가 배상책임 사고들이 엮여있는 사고라면 그냥 실익을 따질 필요 없이 어떤 거라도 후유장애를 진행해보면 좋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케이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후유장애 청구가 언제부터 가능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후유장애 청구는 일단 후유장애 청구하려면 저희가 후유장애 진단서라는 거를 발급받아야 돼요. 아까 이게 제가 발급받는데도 까다롭고 비싸고 말씀드렸죠. 이게 받아야지 후유장애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진단서는 대부분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부분. 물론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척추 아까 지사장님이 수술 말씀하셨잖아요. 척추에 나사 같은 거 고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압박골절 발생하면. 그럼 이 상태 자체가 후유장애 상태거든요. 이미. 이게 뭐 더 기다렸다가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평가 가능하고 또 여기 고관절이나 뭐 무릎 같은 데 인공관절 치환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그 상태 자체가 후유장애거든요. 후유장애를 저희가 6개월 있다가 평가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치료가 끝난 이후에 후유증이 남아야 되거든요.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해가. 그래서 6개월을 다 기다리는데 막 인공관절 넣고 척추에 나사 박았으면 그거 뺄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상태가 후유장애니까 이런 건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진행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어디 팔 잘리고 손가락 잘리고 그 상태 자체가 장애니까 바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신경계 장애나 정신행동장애라고 해서 신경계 장애는 뭐냐면 저희 뇌, 뭐 척수, 외상성 뇌출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발생하면 분명히 편마비 생긴다든지 사지마비 앉아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2개월이 지나야지 평가가 가능해요. 그런데 12개월 지나서 평가를 받아갔어요. 보험사에 제출했어요. 근데 보험사가 봤을 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보험사가 이거 6개월 이내에 이 사람 살아날 것 같은데 하면 6개월을 유보시킬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정신장애 이게 상해로 막 정신병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흔치 않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4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평가가 가능해요. 사실상 거의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겪으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간이 한참 지나야지만 평가 가능한 장애도 있다는 점을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후유장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GA 대리점에서 강의한 내용 중 일부를 편집해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몰라서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혹시라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보험 문제가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GA 대리점 강의를 원하시는 팀장님, 지사장님, 본부장님이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확실한 보상 정보 확보해 가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